발제문을 제출해서 발제문을 제출했고요. 발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앞에 발제자가 상세한 내용과 현황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추상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 그 중심 내용은 앞에 발제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5월 12일 날 이제 협상이 발표가 됐는데 그 문제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전체적 전망. 사실상 올해 들어서 크게 전망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중기적 한 5년 내지는 그 정도의 중장기적 전망을 좀 다시 리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를 먼저 보면 이거는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제일 크게 회자되는 게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건설업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수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조업의 위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실제로 2010년대까지, 크게 보면 2010년대까지이고, 보통은 2010년 이전까지, 2000년대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게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인데,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연도로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그 제조업 성장률이 같아지고,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했던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구조적인 걸 보면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방적 경제 방식이었던 방식은 수출 중심이고 모방적 경제 방식.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성공한 케이스를 빨리 따라잡는 방식이죠. 선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2010년 이전까지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특수까지 겹치면서 성장이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에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왜냐하면은 이러한 경제 체제는 한국이 국제독점 자본주의의 가치사슬 분업체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2008년 국제독점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2090년부터 확립됐는데 이게 위기에 봉착하자 오바마 때부터 이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가죠. 미국 같은 제조업을 부상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의 가치사슬 체계,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구체적이보다는 보면 그런 국제 분업 체계에서 한국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재벌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는 하도급 수직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한국의 특징이 아니라 이 하도급 구조 체계는 그 국제 분업의 한국적 이식이라고 보고 따라서 여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거는 중화학 중심의 장치 산업.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 발제에서도 자본을 때려 박는 방식이죠. 요소 투자를 강화해서 그걸로 생산의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된 데서 노동자를 쥐어 짜서 이 두 가지 방식이 한국 경쟁력의 우위였는데 이게 중국이 추적해오고 중국이 밸류체인을 완성해 가자 사실상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이거에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 전환에도 실패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중국의 추적이 워낙 빨랐던 것도 있고 한국이 기존의 그 이익 구조에 안주했다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한국 독점 자본들, 여기는 이제 한국 독점 자본은 아까 말했듯이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이미 변화됐는데, 제 용어로 말하면 국제 독점 자본이고요.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됐는데, 이들은 산업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했던 게, 윤석열 정부까지의 상황이고,
트럼프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변수가 생겨요. 먼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행정부 경제 정책하고 그다음에 관세 전쟁, 전제 관세 전쟁으로 명명한 관세 전쟁을 보면 트럼프 2기 때는 이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인상은 뭐냐면 트럼프 1기 때 17년 1기 때보다 급진적으로 무모하고 기존 체제와 대립되는 방식으로 갔다. 근데 이제 이건 현상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은 아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의 내부에는 내정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조직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노후 전쟁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고 러시아의 우호적인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린란드나 파나마에 대해서 그 영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주장한다든지 영토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형태에서 기본 암묵적 세계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인데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제 규제 완화 측면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관세 전쟁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이 관세 전쟁의 실질적 이데올로기적인 그 기반은 미란 보고서라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뭐 이걸 직접 읽어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해설한 걸 종합해 보면 이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 미란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적 문제의 핵심은 세계화와 중국의 쇼크, 중국의 이제 성장의 쇼크라고 진단을 하고 이것이 미국의 적자와 제조업의 공동화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걸 피하지 못한 원인은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준비자금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엄청난 수요가 있고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달러는 항상 강달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강달러를 유지함으로써 무역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무역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환율의 시장 조절 능력, 무역 조정 능력을 상실하겠다. 이게 이제 그 밀란의 이제 그 진단이고 이게 이제 그 현대판 트리핀 역설이라고 하죠. 뭐 요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달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국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트리핀 역설의 핵심인데 이게 미국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은 무역 적자는 이렇게 되고 불균형으로 되는데 무역 적자 아까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만.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무역 흑자국의 미국채 매입으로 메우는 방식.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 내용은 뭐냐면 무역 흑자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가 나타나고 중국이죠. 무역 적자국 미국은 과소 생산과 과잉 소비라는 글로벌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이 밀란의 진단이고 따라서 제가 보는 거는 이걸 해결하는 거는 사실상 방향은 명확해요. 이게 이제 그 자본가들이 이익이 안 맞아서 이걸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 국가 통화를 국제 통화로 쓰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국,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설비를 조절하고 소비를 늘리면 되고, 미국은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활성화시키고 생산 시설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하는 게 이제 현재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미국에서는 뭐냐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와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무역 적자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여기에서 나온 게 밀란 보고서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 관세, 안보, 환율.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보와 관세 우산을 동시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들을 우호국, 적대국, 중립국으로 나눠서 우호국 같은 경우는 안보를 제공하면서 관세도 좀 낮추고, 적대국은 안보에서는 대립되니까 안 되지만 그 외에 반대국으로 관세를 많이 올리고, 중립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정책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계를 이런 관세와 안보를 이용해서 세계를 블록 경제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주의자들과 다른 형태의 이제 소위 말하면 미국판 다극화를 요구하는 게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율인데, 환율은 약달러 정책을, 아까 이제 그 기축통화 때문에 강달러가 되고 강달러 때문에 무역 자세가 된다. 그러니까 환율은 당연히 약달러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달러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 번 있었어요. 85년 프라자 합의로 해서 다른 나라의 미국 달러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환율을 낮춰서, 다시 말하면 절장시켜서 환율 자체의 가치를 높여서 이 달러를 약달러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 성공 사례가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 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기존의 채권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죠. 거기다가 국채를 매입하는 데에 수수료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이자 채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그 무역 협상, 그러니까 환율 협상을 통해서 약달러 정책을 쓴다는 거는 사실상 80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80년대에는 그 미국 국채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선진국, 특히 독일과 일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돼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압이 통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국들도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상 일본이나 한국 같은 거 외에는, 대만 정도 외에는 특히 중국은 안보적으로 미국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압적 정책이 수행되지 못한다. 거기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자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이런 강압적 협상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 무이자 채권이나 수수료를 내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디폴트거든요. 안 갚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현재 달러 시스템을 바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식의 대안을 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란 보고서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12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이 되고 관세 전쟁은 일단락 된 듯해요. 90일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생략할게요. 30%, 10% 되고 20% 차이 나는 거, 이거 펜타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펜타닐이라니까 이것도 감해될 것 같고, 그러면 거의 10%대라고 되고, 이거는 지금까지 그 해왔던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보는 거는 중심은 이게 아니고 20%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무역 협의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을 합의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국가가 기존의 그 대립적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서로 공유한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장치와 소통의 다리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요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고요. 이 협의회에서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한호를 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런데 현장에서 뛰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구분해 봐야 되죠. 왜 이렇게 예상을 못했냐? 그거는 두 나라를 대립적으로만 봤다는 데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미중 두 나라는 경제와 무역에서 대립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상호 우존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 상호 우존적인 측면의 원동력을 삼아서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는 이제 비난이 아주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거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시장 개방은 뭐냐? 중국이 무슨 시장을 개방하겠어요? 미국에 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금융시장, 이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환율 절상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해서 위안화 절상 부분도 물론 급격하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하면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폴라라 할 때도 그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는데도 그게 한 2년 반에 걸쳐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충격을 했는데, 따라서 위안화 방향, 절상 방향으로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갈 것을 합의했지 않겠느냐, 내지는 그런 뉘앙스를 갖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관세 정책은 일단으로 됐고, 다음은 이제 환율 전제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의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립과 협상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이득이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위안화 절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수출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 중국에게는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1차 그 관세 정책 때 1차 때 미국이 10% 오르면은 위안화를 거기에 맞는 효과만큼 절 하락시켰어요. 그때는. 그래서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중국이 용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요번에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다국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들을 1년의 과정을 뭐 한 두 달뿐이 안 되지만, 한 두세 달뿐이 안 되지만, 과정을 봤을 때 사실상 양극화로 규착되는 거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다국화.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고 영향을 미쳤던 건 미국과 중국뿐이 없었기 때문에 다국화라기보다는 사실상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도 미국인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유럽이 사실상 유로화가 힘을 못 썼고,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공급망 체계를 완비했다. 이게 제가 잘못 봤던 거고, 그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관세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완벽하다시피 공급망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극화라기보다는 양극화화 돼 있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관세로는 이런 중국의 공급망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국이 갖는 중국에 대한 태도는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과 미국의 완전 분리를 방향으로 잡았다면 그렇지 않고 방향을 좀 바꾼 거 아닌가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환율로 아까 돌아가면 관세는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쪽에 관세를 올리면 서로 요번에 봤듯이 100% 이상씩 하면 사실상 두 나라 관계의 무역을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